모택동 사상과 중국혁명. 제4장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 2. 중국혁명. 1. 100년간의 혁명운동. 제국주의가 중국 봉건주의와 결합하여 중국을 반식민지, 식민지로 전락시킨 과정은 중국 인민이 제국주의 및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투쟁한 과정이다. 아편전쟁으로부터 태평천국운동, 중푸전쟁, 중일전쟁, 무술변법, 의화단운동. 모택동 선집 제1권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 참조. 신해혁명, 5.4운동, 5.30운동. 모택동 선집 제1권 중국사회 각계층 분석 참조. 북벌전쟁, 투지혁명전쟁 등을 거쳐 지금의 항일전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은 제국주의 및 그 주구들에게 굴하지 않는 중국인민의 완강한 반항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100년간에 걸쳐 나타난 중국인민의 백절불굴의 강인한 투쟁으로 인하여 제국주의는 중국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영원히 중국을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일본 제국주의가 전력을 다하여 중국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겉으로 드러났거나 숨어 지내는 왕정이 같은 중국의 많은 지주계급 및 대자산계급 분자들이 이미 적에게 투항하였거나 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강인한 중국 인민은 반드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를 중국으로부터 몰아내고 중국의 완전한 해방을 얻기 전에는 이러한 투쟁은 결코 중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 인민의 민족혁명 투쟁은 1840년의 아편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911년에 신해혁명을 기점으로 하여도 3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이 혁명의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혁명의 임무는 아직 확실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인민, 특히 중국 공산당이 나서서 계속 투쟁하는 임무를 져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 혁명의 대상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혁명의 임무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 혁명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 혁명의 성격은 무엇인가? 이 혁명의 전망은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아래에서 설명하려는 문제이다. 이 중국 혁명의 대상. 앞에 현대의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의 분석에서 우리는 중국의 사회가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성격을 띤 사회라는 것을 알았다. 중국 사회의 성격을 똑바로 알아야만 중국 혁명의 대상, 임무, 원동력, 성격, 전망 및 그 전환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사회의 성격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다시 말해서 중국의 실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모든 혁명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기본 출발점이다. 현재 중국 사회의 성격이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중국 혁명의 중요한 대상은 중요한 적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이며 제국주의 국가의 자산계급과 중국의 지주계급이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 사회에 있어서 중국 사회의 발전을 억압하고 저지하는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 양자가 서로 결탁하여 중국 인민을 억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제국주의의 민족적 억압이 가장 큰 억압이므로 제국주의는 중국 인민에 있어서 가장 흉악한 적이 되는 것이다. 일본이 무력으로 중국에 침입한 후 중국혁명의 중요한 적은 일본 제국주의 및 일본과 결탁하여 공개적으로 투항하였거나 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 모든 민족 반역자와 반동파들이다. 중국의 자산계급은 본래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아왔으며 한때 신해혁명과 같은 혁명투쟁을 영도하여 중요한 영도적 역할을 한 적도 있고 북벌전쟁 및 당면한 항일전쟁과 같은 혁명투쟁에도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 자산계급의 상층 부분, 국민당 반동집단을 대표자로 하는 계층은
1927년부터 1937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제국주의와 결탁하고 지주계급과 반동적 동맹을 결성하여 자기들을 도왔던 동지, 공산당, 무산계급, 농민계급 및 기타 소자산계급을 배반하고 중국혁명을 배반하여 혁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혁명적 인민과 혁명적 정당, 공산당은 이러한 자산계급 분자를 혁명 대상의 하나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항일전쟁에 있어서 왕정이를 대표자로 하는 대지주 대자산 계급의 일부는 이미 배반하여 민족 반역죄가 되었다. 그리하여 항일 인민은 이 민족의 이익을 배반한 이런 대자산 계급 분자를 역시 혁명의 대상의 하나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중국혁명의 적이 대단히 강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혁명의 적으로는 강대한 제국주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한 봉건 세력이 있으며 제국주의 및 봉건 세력과 결탁하여 인민을 적으로 삼는 자산계급의 반동파도 있다. 그러므로 중국혁명의 인민의 적에 대한 영향을 경시하는 관점은 올바르지 않다. 이러한 적이 앞에 있기에 중국혁명의 장기성과 잔혹성이 생겼다. 우리의 적이 대단히 강대하기 때문에 혁명 연란은 오랜 기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적을 타도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으로 축적 단련될 수 없었다. 중국혁명에 대한 적의 탄압이 매우 잔혹하기 때문에 혁명 역량은 스스로 힘을 연마 발휘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진지를 고수할 수 없으며 적의 진지를 탈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의 혁명 역량이 순식간에 조직될 수 있다거나 중국의 혁명 투쟁이 단시일 내에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는 옳지 못하다. 중국 혁명의 중요한 방법과 형태는 평화적인 것일 수 없으며 반드시 무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적은 중국 인민에게 평화적 활동을 보장하지 않았으며 중국 인민은 아무런 정치적 자유 권리도 없기 때문이다. 스탈린은 중국에서는 무장한 혁명이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이것이 중국혁명의 특징이며 중국혁명의 장점이다. 스탈린 선집 중국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찬조.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무장투쟁, 혁명투쟁, 유격전쟁, 군대를 경시하는 그러한 견해는 옳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서 반혁명의 근거지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강대한 제국주의 및 중국에 있는 그의 반동적 동맹군이 중국의 중심 도시들을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혁명군대가 제국주의 및 그 앞잡이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 만약 혁명군대가 자신의 역량을 축적하고 단련하며 아울러 역량이 부족할 때에 강대한 적과 승부를 결정하는 전투를 피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낙후한 농촌을 선진적인 공고한 근거지로 만들어야 한다. 군사,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위대한 혁명 진지로 만들어야 하며 도시에 의거하여 농촌 지역을 공격하는 흉악한 적들을 막아내야 한다. 이로써 장기적인 전투 가운데서 혁명의 전반적 승리를 점차 쟁취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경제 발전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통일적인 자본주의적 경제가 아니다. 중국의 영토가 강대하고 혁명 세력이 선회할 여지가 있다. 중국 반혁명 진영 내부가 통일되지 않고 각종 모순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아가 중국혁명의 주력군인 농민의 투쟁이 무상계급의 정당인 공산당의 영도에 있기 때문에 중국혁명은 농촌 지역에서 먼저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의 불균형 상태가 조성되어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는데 장기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혁명 근거지에서 진행되는 장기적인 혁명 투쟁은 주로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서 치러지는 농민 유격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농촌 지역을 혁명 근거지로 삼는 것을 경시하는 견해, 농민에 대하여 어려운 일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견해, 유격 전쟁을 경시하는 견해는 모두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무장투쟁에 치중한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투쟁을 포기하여도 좋다는 말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무장투쟁의 이외의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이 배합되지 않고서는 무장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 농촌 근거지에 치중한다는 것은 도시와 아직 적의 통치에 있는 기타 광대한 농촌에서의 투쟁을 포기하여도 좋다는 말이 아니다. 이와 반대로 도시와 기타 농촌에서 투쟁하지 않고는 농촌 근거지는 고립되고 혁명은 실패하게 된다. 그리고 혁명의 궁극적 목적은 적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고 있는 도시를 탈취하는 것으로 도시에 대한 투쟁 활동이 없이는 이 목적은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이 농촌과 도시에서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인민을 탄압하는 주요한 도구, 적의 군대를 반대하지 않고서는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쟁에서 적군을 괴멸시키는 것 외에 적군을 와해시키는 공작도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적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는 반동적인 암흑의 도시와 암흑의 농촌 가운데에서 진행되는 공산당의 선전공작과 조직공작은 성급한 모험주의적 방안을 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은밀히 활동하고 인민을 잘 교육하여 역량을 축적하며 시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인민을 영도하는 적과 투쟁하는 그 전술은 법률, 명령과 사회적 관습이 허락하는 선에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를 이용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타당하고 순조롭고 규율 속에서 출발하여 조금씩 요령 있는 전법으로 적을 공격하여야 하는 것이다. 유난하게 떠들어대거나 좌충우돌하는 식의 방법으로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3. 중국혁명의 임무. 중국혁명의 적이 제국주의와 봉건, 지주계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단계에 있어서 중국혁명의 임무는 무엇인가? 조금도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이 두 적을 무찌르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의 압박을 뒤엎을 수 있는 민주주의 혁명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제국주의를 전복시키는 민족혁명이다. 중국혁명의 두 가지 임무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만약 제국주의 통치를 전복시키지 못한다면 봉건 지주계급의 통치를 괴멸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제국주의는 봉건 지주계급의 주요한 지지자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봉건 지주계급이 제국주의가 중국을 통치하는 주요한 사회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농민이 중국혁명의 주력군이 되며 만약 농민이 봉건 지주계급을 전복시키는 일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중국혁명에 강대한 군대를 조직할 수 없고 제국주의 통치를 전복시킬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민족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이 두 가지 기본 임무는 서로 구별되면서도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민족혁명의 주요 임무는 중국에 침입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는 것이며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는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인데 이 두 혁명의 임무는 이미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민족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을 전혀 다른 두 개의 혁명 단계로 갈라놓는 견해는 옳지 못하다. 4. 중국혁명의 원동력. 중국 사회의 성격, 중국혁명의 대상, 중국혁명의 임무에 대한 분석 및 규정에 근거한다면 중국혁명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중국 사회가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라면 중국혁명이 반대하는 대상이 중국에 있어서 외래 제국주의의 통치와 내부의 봉건주의이다. 중국혁명의 임무가 이 두 가지를 전복시키는 것이라면 중국 사회의 각 계급 및 각 계층 중에서 어떠한 계급과 계층들이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량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지금 단계에 있어서의 중국혁명의 원동력 문제이다.
이 혁명의 원동력 문제를 명확히 알아야만 중국 혁명의 기본적 전술 문제를 옳게 해결할 수 있다. 중국 사회에는 어떠한 계급들이 있는가? 지주계급과 자산계급이 있다. 지주계급과 자산계급의 상층 부분은 중국 사회의 지배계급이다. 한 무상계급과 농민계급이 있으며 농민 이외의 각종 유형의 소자산계급이 있다. 이 세 계급은 오늘날 광대한 중국 영토에서 여전히 피지배 계급으로 남아있다. 이 모든 계급들이 중국 혁명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와 입장을 취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회 경제에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사회 경제의 성격은 혁명의 대상 및 임무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혁명의 원동력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국 사회의 각 계급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지주계급. 지주계급은 제국주의가 중국을 통제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며 봉건제도에 의하여 농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계급이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중국 사회의 전진을 저해하는 계급이다. 그러므로 계급적으로 볼 때 지주계급은 혁명의 원동력이 아니라 혁명의 대상이다. 항일전쟁에서 일부 대지주는 일부 대자상계급 투항파의 뒤를 따라 이미 일본 침략자에게 투항하여 민족 반역자가 되었으며 다른 일부 대지주는 다른 일부 대자상계급 왕구파의 뒤를 따라 아직 항전 진영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역시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지주 출신의 향신들, 약간의 자본주의적 색채를 띠고 있는 지주들은 아직까지는 항일에 대해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그들을 단합시켜 함께 항일해야 한다. 민족 자본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에나 일부 민족 자본이 있기는 하죠. 우리의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이것은 1940년 4월 이후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을 수정할 때 보충한 것이다. 1940년에 모택동은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부 선전부장 소향영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지금 편집하고 있는 병사용 교과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 친일파 대자산계급과 친반친일파, 영미파 대자산계급, 대주주와 중소지주 및 계명신사를 구별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에서 이미 수정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혁명과 중국공산당을 쓰던 1939년 12월 무렵에 제1차 반공산주의 사조가 일어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기에 민족자산계급과 계명신사들의 태도가 대자산계급 대지주들과 구별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구별해낼 수 없었습니다. 금년 3월에 와서야 이 점을 구별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3월 11일에 보고한 지금 단계 항일 통일 전선에 있어서의 책략 문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2. 자산계급. 자산계급은 매판성을 가진 대자산계급과 민족자산계급으로 구분된다. 매판성을 가진 대자산계급은 매판성을 가진 대자산계급은 직접 제국주의 국가의 자본가를 위하여 종사하는 계급이며 그들이 길러낸 계급이다. 그들은 농촌의 봉건 세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혁명사에 있어서 매판성을 가진 대자산계급은 처음부터 중국혁명의 원동력이 아니라 중국혁명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매판성을 가진 중국 대자산계급들은 몇몇 제국주의 국가에 각각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모순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을 때 혁명이 주로 어느 한 제국주의를 반대할 때 다른 제국주의 계통에 예속되어 있는 매판 계급은 일정한 기간 동안 당면하고 있는 반제전선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의 상관이 중국혁명을 반대하게 되면 그들도 즉시 혁명을 반대하여 나서게 된다. 항일전쟁에서 친일파 대자산계급 투항파는 이미 투항하였거나
투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구미파 대자상계급 완구파는 아직 항해 진영에 남아있기는 하나 역시 크게 동요하고 있다. 그들은 항의를 하는 한편 공산당을 반대하는 양면파적 인물들이다. 대자상계급의 투항파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속적으로 사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자상계급의 완고파에 대해서는 혁명적 양면 정책을 취한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아직 항의를 하고 있고 그들과 일본 제국주의 간의 모순을 이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과 연합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항일과 단결을 반대하는 반공산당적, 반인민적 강압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투쟁 없이는 항일과 단결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과 계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민족 자산계급은 이중성을 가진 계급이다. 한편으로 민족 자산계급은 제국주의의 억압과 봉건주의의 속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 간에는 모순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들은 혁명 역량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혁명사에 있어서 그들도 한때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관료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 적극성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약하고 제국주의 및 봉건주의와의 경제적 연계를 완전히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철저히 반대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민중혁명 역량이 강대해졌을 때에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김일성의 세기야더불어를 보면 중국의 민족 자산계급이 김일성을 많이 도와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족 자산계급의 이러한 이중성으로 인하여 그들이 제국주의 및 관료, 군벌 정부를 반대하는 혁명에 참여하여 혁명 역량의 하나가 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매판 대자상계급의 뒤를 따르면서 반혁명의 기수가 될 위험성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 민족 자산계급, 중자산계급은 비록 1927년부터 1931년 9.18 만주사면까지 대지주, 대자산계급의 뒤를 이어 혁명을 반대했으나 기본적으로는 정권을 장악한 경험이 없고 집권하고 있는 대지주, 대자산계급의 투항파와 다를 뿐 아니라 대자산계급의 완고파와도 다르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비교적 좋은 동맹자이다. 그러므로 민족 자산계급에 대하여 신중한 정책을 취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3. 농민 이외의 여러 유형의 소자산계급. 농민 이외의 소자산계급에는 광범위한 지식인, 소상인, 수공업자 및 자유직업자들이 포함된다. 이 모든 소자산 계급들은 농민계급 중에 중농의 위치와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으며 모두가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대자산계급의 억압을 받아 점차 파산과 몰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자산계급들은 중국혁명 원동력의 하나이며 무상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이다. 이러한 소자산계급들도 무상계급의 영도에서만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이제 우리는 농민 이외의 여러 유형의 소자산계급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하자. 첫째는 지식인과 청년 학생으로 그들은 결코 하나의 계급이나 계층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정 출신이나 생활 조건으로 볼 때 현대 중국의 지식인과 청년 학생의 다수는 소자산계급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에는 아주 많은 지식인과 청년 학생들이 출현하였다.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제국주의 및 대자산계급에 접근하고 그들을 도우면서 민중을 반대하는 일부 지식인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봉건주의 및 대자산계급의 억압을 받고 있으며 실업과 배움을 포기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강한 혁명성이 있다. 자본주의적 지식을 많이 혹은 적게 가지고 있으며 정치에 민감한 그들은 지금 단계의 중국 혁명에 있어서 흔히 선봉적 역할과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해혁명 전의 유학생운동, 20세기 초엽에 중국에서는 외국으로 유학 가는 풍조가 일어났다. 자산계급은 민주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중국 유학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애국단체를 조직하고 혁명적 가능물들을 출판하여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 사상을 선전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였다. 1903년 일본에 유학하는 학생들 가운데서 프랑스를 반대,
프랑스 군대가 광서에 침입하는 것을 반대하며 러시아를 반대, 러시아 군대가 동북을 감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운동이 일어났다. 신혁명 전의 유학생 운동은 중국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19년에 5.4운동, 1925년에 5.30운동, 1935년에 12.9 운동, 북경에서 일어난 항일 학생운동이 바로 그러한 실례들이다. 그 중에서도 비교적 빈곤한 광범위한 지식인들은 노동자, 농민과 함께 혁명에 참여할 수 있고 혁명을 지지할 수 있다. 중국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상의 광범위한 전파와 수용도 역시 지식인과 청년 학생 가운데서 먼저 진행되었다. 혁명혁명의 조직과 혁명사업의 건설은 혁명적 지식인의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식인들이 대중의 혁명투쟁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는 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며 대중과 결합할 결심을 내리기 전에는 흔히 주관주의와 개인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으며 그들의 사상을 공허하고 행동은 자주 동요한다. 중국의 광범위한 혁명적 지식인들이 비록 선봉적 역할과 교량적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지식인들이 모두 혁명을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중 일부는 혁명이 어려운 처지에 이르면 혁명 대열을 떠나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며 그중 소수는 혁명의 적으로 변하게 된다. 지식인의 이러한 결함은 장기적인 군중 투쟁 속에서만 극복될 수 있다. 둘째는 소상인인데 그들은 일반적으로 점원을 두지 않거나 다만 소수의 점원을 고용하여 소규모의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들은 제국주의 대자상계급 및 고리대금업자의 착취로 인해 파산의 위협 속에 사 있는 계층이다. 셋째는 수공업자로 광범위한 대중이 이에 포함된다. 그들은 자기의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한두 명의 도제는 종업원을 둘 뿐이다. 그들의 위치는 중농과 비슷하다. 넷째는 자유직업자이다.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직업자가 있는데 의사가 그중 하나이다. 그들은 남을 착취하지 않으며 착취하더라도 약간의 착취만 있을 뿐이다. 그들의 위치는 수공업자와 비슷하다. 위에서 말한 여러 유형의 소자산계급들은 광범위한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그들은 일반적으로 혁명에 참여할 수 있고 혁명을 지지할 수 있으며 혁명의 훌륭한 동맹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쟁취하고 영향을 받기 쉽다. 그들 속에서 혁명적 선전, 사업과 조직 사업을 진행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농민계급. 농민은 전국 총 인구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국민 경제의 주요 역량이다. 현재 농민의 내부에는 격렬한 분화 과정 중에 있다. 첫째, 분농은 농촌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주까지 포함하면 농촌 인구의 약 10%를 차지한다. 농촌 자산계급으로 불린다. 중국의 분농은 그 대다수가 자기의 일부 토지를 남에게 소작을 주고 고리대를 놓고 있으며 고용한 농민에 대한 착취도 매우 가혹하여 반봉건성을 띠고 있다. 반봉건성은 절반 할 때 그 반자입니다. 그러나 분농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자신이 직접 노동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한 농민의 일부이다. 분농의 생산은 때로는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분농은 일반적으로 농민 대중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자신의 몫에 힘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지주를 반대하는 토지혁명 투쟁에서도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분농을 지주와 같은 계급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지나치게 분농을 괴멸시키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둘째, 중농은 중국 농촌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중농은 일반적으로 남을 착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풍년이 들었을 때는 약간의 여유가 있으며 때로는 고용노동을 이용하거나 돈놀이를 하기도 한다. 제국주의와 지주계급 및 자산계급의 착취를 받고 있다. 중농은 모두가 정치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중농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 중농은 반제국주의 혁명과 토지혁명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도 받아들일 수 있다. 전체 중농은 무상계급의 믿음직한 동맹자가 될 수 있으며 중요한 혁명 원동력의 일부이다. 중농의 태도 여하는 혁명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며
토지혁명 후에 중농이 농촌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셋째, 빈농은 고용농까지 포함하여 농촌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빈농은 토지가 없거나 토지가 부족한 광범위한 농민 대중으로 농촌에서의 반무산계급이며 중국 혁명의 가장 광대한 주력군이다. 빈농과 중농은 오직 무산계급의 영도에서만 해방될 수 있다. 무산계급도 빈농 및 중농과 확고한 동맹을 맺어야만 혁명을 승리로 이끌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농민이라는 이 명칭이 포함하는 내용은 주로 빈농과 중농을 가리키는 것이다. 5. 무산계급. 중국의 무산계급 중에는 현대 산업 노동자가 약 250만 내지 300만이 있고 도시 소공업 및 수공업 고용 노동자와 상점 정원이 약 1200만이 있으며 이 밖에 농촌 무산계급, 고용농 및 기타 도시와 농촌의 무산자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무산계급은 일반 무산계급의 기본적인 장점들, 가장 선진적인 경제 형태와 연결되어 있고 조직성과 규율이 강하며 개인 소유의 생산수단이 없는 등의 장점을 제외하고도 많은 특출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무산계급은 어떤 특출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첫째, 중국의 무산계급은 세 가지 압박, 제국주의 압박, 자산계급의 압박, 봉건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압박의 심각성과 잔혹성은 세계 어떤 민족들에서 보기 드문 것이다. 그들은 혁명투쟁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계급보다도 굳건하고 철저하고 식민지 반식민지적 중국에는 유럽에서와 같은 그런 사회에 계량주의적 경제 토대도 없기 때문에 극소수의 노동계급을 제외하고는 계급 전체가 가장 혁명적이다. 둘째, 중국의 무산계급은 혁명의 무대로 진출하기 시작하자 바로 이 계급의 혁명적 정당,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서 중국 사회 내에서 가장 각성되어 있는 계급이 되었다. 셋째, 중국의 무산계급은 파산된 농민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농민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그들이 농민과 친밀한 동맹을 맺는데 유리하다. 그러므로 중국의 무산계급은 비록 그 수가 적고 농민에 비하여 그 역사가 짧으며 자본주의 국가의 무산계급에 비하여 그 문화 수준이 낮다는 자산계급에 비하여 등의 불가피적인 약점들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혁명 없이는 중국 혁명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예로 신의 혁명 같은 것은 그때 아직 무산계급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고 아직 공산당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에 1924에서 1927년의 혁명 같은 것은 당시에 무산계급의 자발적 참여와 영도가 있었으며 이미 공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자산계급이 그 후 자기들과 무산계급과의 동맹을 배반하고 공동의 혁명 강령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시의 중국 무산계급 및 그 정당에게 아직 풍부한 혁명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항일전쟁 이래 무산계급과 공산당이 항일민족 통일전선을 영도하였기 때문에 전 민족을 단결시켰으며 위대한 항일전쟁을 발동했고 그것을 견지하게 되었다. 중국의 무산계급은 그 자신이 가장 각성하고 가장 조직성 있는 계급이 있기는 하지만 단순히 자기 한 계급의 역량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승리하려면 반드시 다른 상황에 있는 혁명적 계급 및 계층과 단결하여 혁명적 통일전선을 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중국 사회의 각 계급 가운데서 농민은 노동계급의 튼튼한 동맹군이며 도시 소자산계급도 역시 믿음직한 동맹군이다. 이것은 현대 중국 혁명의 역사에 의하여 이미 확증된 법칙 중 하나이다. 6. 유민. 중국이 식민지 반식민지라는 지위는 중국의 농촌 및 도시의 방대한 실업자군을 탄생시켰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직장을 찾을 수 없게 되어 하는 수 없이 정당하지 못한 직업의 의지에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도적, 불황자, 거린, 장녀 및 많은 점쟁이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들 계층은 동요하는 계층으로 그중 일부는 반동 세력에게 매수되기 쉬우나 다른 일부는
혁명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들에게는 합리적 측면이 부족하여 반대는 잘하나 건설은 잘하지 못하며 혁명에 참여한 후에는 혁명 대열 내에서 유구주의와 무정부주의 사상을 형성시킨다. 그러므로 그들을 잘 개조시켜 그들의 적응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은 우리의 중국혁명 원동력에 대한 분석이다. 5. 중국혁명의 성격. 우리는 이미 중국의 모든 혁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되는 중국 사회의 성격, 중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 사회의 특수한 성격과 중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에서 발생된 중국혁명과 관련된 기본 문제인 중국혁명의 대상, 중국혁명의 임무, 중국혁명의 원동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중국혁명의 다른 기본 문제, 중국혁명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알아야 한다. 중국혁명은 도대체 어떠한 성격의 혁명인가?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인가? 그렇지 않으면 무산계급 사회주의 혁명인가?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이다. 중국 사회가 여전히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이고 중국 혁명의 주요적이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이라면 중국 혁명의 임무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적을 타도하기 위한 민족혁명과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 두 적을 타도하는 혁명에서 자산계급이 참여하며 때로는 대자산계급이 혁명을 배반하고 혁명의 적이 된다 하더라도 혁명의 목표는 일반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와 봉건주의에 있다. 따라서 중국혁명의 성격은 무산계급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산계급 민주주의적인 것이다. 레닌 선집, 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 참조. 그러나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은 낡은 형태의 일반적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러한 혁명은 지금 중국과 모든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혁명을 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한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세계 무산계급 사회주의 혁명의 일부이며 그것은 제국주의 국제자본주의를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다. 아마 다음 장에서 신민주주의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몇 개의 혁명적 계급이 연합하여 제국주의자 및 민족 반역자, 반동파에 대하여 실시하는 독재이며 중국 사회를 자산계급 독재의 사회로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제국주의자 및 민족 반역자, 반동파의 대자본, 대기업체들을 몰수하여 국영으로 만들고 지주계급의 토지를 농민 소유로 만들며 도시에는 개인 자본주의 기업을 만들게 하며 분홍 경제를 폐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혁명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의 길을 걸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중국의 혁명 단계는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를 중렬 짓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신민주주의 혁명의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의 10월 혁명 후에 처음 생긴 것이며 중국에서는 1919년 오사운동 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신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무산계급의 영도 아래 이민대중의 반제, 반봉건 혁명을 말한다. 중국 사회는 반드시 이 혁명을 거쳐야만 한 걸음 나아가 사회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신민주주의 혁명은 역사상에 나타났던 구미 각국의 민주주의 혁명과는 크게 다르다. 그것은 자산계급 독재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의 영도에서 각 혁명적 계급들의 통일전선의 독재를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항일전쟁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각 항일 근거지에 수립된 항일민주정권은 바로 항일민족통일전선의 정권이다. 그것은 자산계급이라는 한 계급의 독재도 아니거니와 무산계급이라는 한 계급의 독재도 아니며 무산계급의 영도 아래 몇몇 혁명적 계급들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독재이다. 오직 항일을 찬성하고 민주주의를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느 당, 어느 파에 속하든 이 정권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와 같은 신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과도 다르다. 그것은 단지 중국에 있어서의 제국주의 및 민족 반역자 반동파의 통치를 전복하는 것이지
반제, 반봉건에 참여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러한 신민주주의 혁명은 1924년에 손문이 주장한 삼민주의 혁명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손문은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 대회 선언에서 근세 각국의 민권제도는 자산계급에게 독점되어 인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있다. 그러한 국민당의 민권주의는 일반 인민이 공유하는 것이고 소수인만이 사유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고, 본국인 및 외국인의 기업체로서 독점적 성격을 띠었거나 혹은 규모가 너무 커서 개인의 힘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예컨대 은행, 철도, 항로 등은 국가에서 관리 운영하고 사유재산 제도가 국민의 생계를 좌우하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자본을 절제하는 요지이다 라고 하였다. 손문은 그의 유촉에서 반드시 민중을 계몽하고 세계의 민족들과 연합하여 우리 민족을 평등하게 대하도록 공동으로 분투해야 한다는 내정 외교에 관한 근본 원칙을 지적하였다. 이 모든 것에 의하여 낡은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던 구민주주의적 삼민주의는 새로운 국내외 환경에 적응하는 신민주주의적 삼민주의로 개조했다. 이 삼민주의를 주창했던 그 신의 혁명의 주역 손문은 중국의 국민당과 공산당 모두에게 존경받는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그 손문의 부인은 공산당을 지지했죠. 계속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1937년 9월 22일 발표한 선언에서 삼민주의는 오늘날의 중국에 필요한 것이므로 우리 당은 그것에 철저한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려 한다고 선언한 것은 다른 어떤 삼민주의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삼민주의를 가리킨 것이다. 이러한 삼민주의가 손민의 3대 정책, 러시아와 연합하여 공산당과 연합하며 노동자를 돕는 삼민주의다. 새로운 국내외 상황에서 3대 정책을 떠난 삼민주의는 혁명적 삼민주의가 아니다. 공산주의와 삼민주의가 민주주의 혁명의 기본적인 정강에 있어서만 같을 뿐이고 기타의 모든 면에서는 다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은 그 투쟁전선, 통일전선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구성에 있어서 무상계급과 농민계급 및 기타 소자산계급을 없애려 한다면 그는 결코 중화민족의 운명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어떠한 중국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중국혁명이 창건하려고 하는 민주공화국은 반드시 노동자, 농민 및 기타 소자산계급이 일정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하고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 소자산계급 및 기타의 모든 반제, 반봉건 분자들의 혁명적 동맹의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화국의 완성은 오직 무산계급의 영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6. 중국혁명의 전망. 중국 사회의 성격과 중국혁명의 대상, 임무, 원동력, 성격 등의 기본 문제들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는 중국혁명의 전망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과 무상계급 사회주의 혁명과의 관계 문제, 현재 중국혁명과 앞으로 전개될 단계와의 관계 문제도 쉽게 알 수 있다.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은 일반적인 낡은 형태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혁명, 신민주주의 혁명인 것이다. 그리고 중국혁명이 20세기 30년대와 40년대의 새로운 국제환경, 사회주의가 앙양되고 자본주의가 몰락되어가는 국제환경 속에 있고 제2차 세계대전과 혁명적 시대에 처해 있는 만큼 중국혁명의 궁극적 전망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의심할 바 없는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단계의 중국혁명이 식민지, 반식민지, 반봉건적 사회의 지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식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식민주주의인데 식민주주의라고 오타가 있는 거네요. 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인 만큼 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자본주의 발전 도상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제거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가 중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발전되리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전되리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낙후한 중국에 있어서 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 불가피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중국 혁명 결과의 일면일 뿐이지 그 결과의 전부는 아니다. 중국 혁명은 자본주의적 요소가 발전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적 요소가 발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회주의적 요소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국의 정치적 세력에 있어서의 무상계급과 공산당의 성장이며 농민 지식인 및 도시 소자산계급이 무상계급과 공산당의 영도권을 이미 승인하였거나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국영경제와 근로인민의 합작경제라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주의적 요소이다. 여기에다 유리한 국제 환경까지 고려하면 중국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은 그 최후의 결과는 자본주의적인 전망보다는 사회주의적인 전망 가능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네, 이제 거의 다 읽었습니다. 마지막 단락 7. 중국 혁명의 두 가지 임무와 중국 공산당. 본장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해본다면 우리는 중국 혁명이 두 가지 임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 혁명은 자산계급 민주주의 성격의 혁명, 신민주주의 혁명과 무상계급 사회주의 성격의 혁명, 지금 단계의 혁명과 앞으로 다가올 단계의 혁명의 두 가지 임무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혁명의 이 두 가지 임무에 대한 연구로 그것은 모두 중국 무상계급의 정당, 중국 공산당의 영도에 있으며 중국 공산당의 영도를 도외시하고는 어떠한 혁명도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 신민주주의 혁명을 완성하며 한 모든 필요한 조건들이 구비되었을 때 그것을 사회주의 혁명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위대한 총체적 혁명 임무인 것이다. 모든 공산당원들은 이것을 위해서 분투해야 하며 절대로 중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부 공산당원들은 우리에게 지금 단계에 민주주의 혁명의 임무가 있을 뿐이며 앞으로 다가올 혁명 단계의 사회주의 혁명의 임무는 없다고 생각하거나 지금의 혁명은 토지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당연히 틀렸다고 지적해 주어야 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의 혁명운동은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두 단계를 포함한 혁명운동이며 그것은 성격이 다른 두 개의 혁명 과정인 바 전자의 혁명 과정을 완수해야만 후자의 혁명 과정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공산당원들은 알아야 한다. 민주주의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에 필요한 준비이며 사회주의 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의 필연적인 추세이다. 그리고 모든 공산주의자들의 최종 목적은 전력을 다하여 사회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를 궁극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있다.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의 구별을 명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이 양자의 연관성을 명확히 인식해야만 중국 혁명을 정확하게 영도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의 민주주의 혁명과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이 두 개의 위대한 혁명을 철저하게 완성할 수 있도록 영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다른 정당, 자산계급당은 소자산계급당을 막론하고 당당할 수도 없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창단된 첫날부터 이러한 중대한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이미 18년 동안을 열심히 투쟁해 온 것이다. 이러한 임무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동시에 아주 어려운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전국적이며 대중성을 가지고 사상적, 정치적, 조직적으로 완전히 공고화되지 못한다면 볼셰비키적인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산당을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것이 모든 공산당원의 책임이다. 자주